오늘 아주 귀하고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인천시장을 2번인가 역임하셨죠. 그리고 중진 의원이시고 지난 대선 때도 우리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하셨다가 아깝게 후보가 되지 못하신 분입니다. 아주 온화하시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TK와 영남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과 서울, 우리 민심까지 반영한 전국 정당으로 질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상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가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이렇게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타인 다른 분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저에 대한 내용을 소개받을 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러면 제가 안상수 의원님 이렇게 선전하려고 한다고 제가 오해받을까 싶어서 한 10개 얘기할 거를 한 5개만 얘기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제 7.3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한창 후보자들 간에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이번 전당대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이 단 2번 지금 두 번째 야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그 1997년인가요? 에서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또 정권을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소위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또 그 우파 혹은 보수 이렇게 대변되는 그런 세력들이 그야말로 지난번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참패를 했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말 그 표 차이가 많게 짐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또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러한 것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런 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우파들의 정서를 모으고 새로운 전열을 다짐으로 해서 당분간은 우선 문재인 정부가 잘 가도록 질책과 견제를 하고 그러되 또 잘못된 경우에 정말 국가를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이번 7.3 전당대회에서 우리 안 의원님께서 출마를 하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마를 이번에 접으신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출마를 권유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또 지난번 대선에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부분이 우리 당원들한테 좋은 인상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1월 12일 날인가요?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그 출판 기념회를 그 당시에 임명진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의 많은 분들 또 경향각지의 지지자분들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우리 그 자유한국당이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사실 그 전에는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낼 수나 있겠느냐, 또 내서도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제가 제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당일 오후 2시에 출판기념회를 하는 걸 예고했는데 11시에 우리 원유철 그 당시에 후보도 이제 출마 선언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언론이나 국민들도 이게 자유한국당에도 대통령 경선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후보들이 등록을 했고 그러면서 2차, 3차에 걸쳐서 경선을 레이스를 했습니다만 저는 역시 당원과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로서 우리나라를 지켜온 세력으로 이번에도 잘못은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집권을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에 좋다는 메시지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또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누구나 일자리 얘기하지만 그 대안 제시가 제가 인천광역시장으로 8년을 하면서 또 혹은 과거에 제가 기업에 한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를 했던 그런 일들을 그래도 기억을 하면서 뭔가 또 아주 가장 중요하게 그 당시에 또 주장했던 내용들이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좀 그 좋은 어떤 리더십이 아닌가 이 시대에 그러한 내용으로 인식이 돼서 사실 출마 권유를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좀 비교적 그렇게 이 합리적이고 뭐 온화하다고 표현해서 고맙습니다만 그러한 그러한 어떤 성격의 소유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실용적이고 이런 그 행정적인 면에 강한데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의원님이 부족하시면 특히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단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어떤 그 일방적인 이런 행정이랄까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이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역시 이제 좀 그런 것에 적절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투쟁하고 각을 세우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그런 뭐 스펙이랄까 그런 게 조금 더 앞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뭐 말투도 역시 이제 좀 상당히 이렇게 좀 그 온화하게 하는 편이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조금 유약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외유 내강적인 그러한 기질이 있습니다만 표출되는 것은 제가 이제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것에서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 그런 리더십이 좀 야당으로서 좀 약해 보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제가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조금 이런 때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혹시 있으면 저보다는 다른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혹시 저는 다음 기회에 조금 저와 같은 그런 성정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는 나오는 분들이 잘 이렇게 선전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상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선당 후소가 무엇인지 몸으로 실천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보통 정치인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을 중심에 두고 지금은 싸울 때다. 그렇기 때문에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나서서 당대표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서 기꺼이 이번에는 한번 접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감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난 탄핵 국면에서 과연 후보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그 상황에서 홀로 깃발을 드시고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자기 희생의 마음으로 대선 출마를 어떻게 보면 최초로 사실상 선언을 하셨던 분이고 좀 아쉬운 점은 그때 일자리 대통령을 말씀하시면서 좋은 공약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대선 국면이 시작될 때 원래 홍준표 후보께서 특히 우리 안상수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공약들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거 좀 국면에서 그런 걸 제대로 반영 못한 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이제 지금 한 15% 정도 조금 올랐는데요. 여전히 당이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이제 뭐 저는 15%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 뭐 물론 그 여론조사 그 자체를 그 받아들이는 거야 당연합니다만은 좀 상당 부분 이렇게 좀 뭐랄까 거품이나 오차 뭐 이런 것들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사실 투표한 지가 불과 한 달에 그 24%라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분명히 민심이 전달이 된 것인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안에 무슨 이게 뭐 10%씩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은 일종의 지금 언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렇고 또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기술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그 여론상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뭐 그러면서도 과거에 지금 여당인 야당, 과거의 야당들에서도 뭐 열린우리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뭐 잘못하면 한 자리 숫자로 가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죠. 여론이라는 게 이렇게 편차 뭐랄까 이렇게 변화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대단히 잘못한 것이죠. 뭐 참 최순실 사건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역사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역사에 그 엄정한 국정을 이런 시스템에 의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재가 많고 그런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러저런 상의를 하고 또 그 사람이 그걸 빌어가지고 일부 국정을 농단하거나 자기 사익을 취한 듯한 네.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 자신 뭐 박근혜 대통령의 선대위 의장도 했었고 당시에 선거 때 또 박근혜 대통령을 참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결과가 있어서 정말 저희도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한테는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네. 것이고 그 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2016년의 그 총선에서의 어떤 그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좀 국민들한테 아주 못 볼 일을 보여드린 거죠. 소위 친박이라는 아주 핵심 일부 몇 사람들하고 소위 또 비박이라고 하는 그 김무성 대표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이게 이게 공천인지 사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그 싸움이 정말 그야말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지금 선거를 하자는 것인지 자기네 당파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됨으로 해서 우리 지지자들한테 큰 실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뭐 저 자신 그 당시에 1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인천시당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을 13명 중에 하여간 9명, 10명은 당선시켜야 돼. 그냥 하겠다고 신발끈을 조이고 있는데 저를 공천을 배제를 시켰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1년 전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인데 그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그렇죠. 그런 예가 없거든요. 그때도 참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네. 나가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정치권이 약간 흔들흔들할 때 저희들이 그 참 좋은 성과가 있어서 선거가 있으면 그 상당한 그런 그 임팩트가 있어서 추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책 추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있어. 저는 뭐 이번에는 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저는 뭐 이상하게 소위 친박들한테 그런 건지 뭐 두세 번 이렇게 공천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백의종군하고 정말 당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안 되겠다 싶어서 무소속으로 결국 출마를 해서 당선하고 또 복당을 했었습니다. 이제 복당을 한 이유는 바로 복당 신청을 했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128명, 민주당이 129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석만 더 돼도 국회의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당이기 때문에 한 석이 모자라서 결국 의장을 뺏기고 그러면서 국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또한 국정농단 사태가 실제 이상으로 확대가 된 것이죠. 사실은 이게 탄핵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당시 제가 주장했던 것은
탄핵의 능사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개헌 등 어떤 새로운 국가에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걸 디딤돌을 삼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가 분열을 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서로 뭐 너희들 내 탓이다 하지만 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것은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죠. 역시 우리 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경륜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고 투표로서 확인된 24%가 현재 어디 특별히 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계된 이 국정농단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지난 총선에서 잘못된 그 사천 문제, 공천 파동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국회에서의 국회 권력도 뺏기게 된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 이상으로 좀 과장돼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부분도 있다. 이런 훌륭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사실 원인이 그거 한 가지만은 아닐 텐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아무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또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무엇부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정당이라는 게 국민의 소망사항 그리고 국가에 나아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의제를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집단이죠.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우파 보수에 집중된 그러한 세력이라고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30% 정도의 그 정서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뭐 소위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가 오히려 뭐랄까 극렬하긴 하지만 숫자는 좀 적은 걸로 우리가 분석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30%는 기본적으로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찌됐든 이게 40에서 50까지 달성이 돼야지 집권이 되거나 뭐 혹은 국가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 이제 두 가지 노력이죠. 30%를 공고히 하되 또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필요할 때, 뭐 선거 때가 됐든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될 때가 됐든 이런 정서를 모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역시 이제 단합이죠. 단합이요. 역시 단합이죠. 이게 당 내에서는 뭐 각 그 담론들이 충돌을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나타날 때에는 단합이 돼야 되고 정말 선당 후사 그리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정말 정착이 돼야 된다. 사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자기 고집들을 꺾질 않아요. 저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 과거에 우리가 사색당쟁을 하고 막 그 반대팔 죽이고 그럴 때도 보면은 그게 무슨 갓근 길이 가지고 싸우고 무슨 상포 폭 가지고 싸우고 이러다가 그게 큰 싸움이 되듯이 저 양반들이 지금 뭐 왜 싸우는 거냐 말이야. 그리고 세상이라는 게 한 번 좋았으면 나쁜 때가 있고 나빴으면 또 좋은 때가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좀 자기들이 따 좀 불편하면 좀 쉬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같이 서로 기회도 주고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면에서 이제 그 정말 단결이 중요하고 같이 포용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뭐 투쟁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대여 관련에 있어서는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보에 관해서 절대로 이것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가 한미동맹 기조 아래서 대북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고한 방위 체제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시키고 교류하는 내용이 돼야지 우리가 먼저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고 북한한테 무슨 평화를 구해하는 듯한 이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선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 경제 면에 있어서 역시 이제 지금 저쪽에서는 자꾸 세금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좋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이것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대로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누구 말 맞다나 잘 돼야 그리스입니다. 예. 잘 돼야 그리스. 잘 돼야 그리스. 잘 돼야 그리스. 잘못되면은 베네수엘라라고 그러더라고. 뭐 그 사람의 예의입니다만 예. 우리가 그런 퍼퓰리즘으로 망한 나라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이 그 정말 세계적인 경제 추진 그런 그룹인데 유럽이 지금 뭐 독일 말고 뭐 제대로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 체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금의 배분이 잘못된 결과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단결해 나가면 국민들이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조금 뭐 지금 뭐 언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쪽에서 포퓰리즘적으로 모든 시민 단체들을 그냥 동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그런 일방적인 방향으로 홍보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거든요. 국민들이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서 저게 말하고 다르지 않아? 우리가 참 아니할 말로 우리가 무슨 뭐 속은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될 정도까지 우리가 그 일괄되게 잘 해 나가면 된다. 너무 단기적으로 일희일비하고 그야말로 또 너무 좌충우돌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랑 뭐 비슷한 공약, 뭐 비슷한 정서가 있는 정책들은 과감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이 절대로 지켜야 될 가치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투쟁하면서 국민들한테 알리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 단합과 포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단합의 중심에는 결국은 양보할 수 없는 것, 안보 문제라든지 세금을 주로 하는 어떤 잘못된 경제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와 뜻을 같이 하거나 도와줄 만한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는 단기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되면 그리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충격적인데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적인데 그냥 뭐 이거를 참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스가 그런 식으로 가다 망했거든요. 네네. 그 공무원 수 많이 늘린 거 다 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일자리를 얘기하면서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리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뭐 잠깐 동안은 작동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것은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젊고 유능한 친구들이 사실 공무원이라는 게 안정된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그것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자리는 그것은 그 직접적인 그 사람 몇 사람만 했대. 그것이 뭐 5만 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그 사람인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 몇 백만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 있는 거지. 민간 부분에서 기업이 창업하고 유지하고 그러면서 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가야 되는 건데 공무원이 많아지면 또 규제가 많아집니다. 그럼 그렇죠. 기업은 활동 공간이 좁아집니다. 유능한 인재가 공무원으로 오고 그리고 또 규제를 통해서 민간 부분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그 뭐 복잡한 수학이 아니고 산수 같은 건데 결국 이것을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이번 추경도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만 뭐 처음에 하는 게 얼마나 처음에 정부에서 내온 것보다 수정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부분 수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식의 일자리의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것을 잘못 국민들을 오도하지 말고 결국은 이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정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안상수 의원님께서 합리적이면서도 온화한 외유 내강형의 숨어있는 전사, 지도자라는 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외유 내강형의 우리 지도자이신 우리 안상수 의원께서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과 우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고 이제 보통은 이제 정치인들이 말을 하고 이제 그 말 후에 그걸 맞춰서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정치가 물론 말입니다. 사상이나 어떤 생각의 표출을 말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습관적으로 이제 기업에 한 20년 가까이 또 행정을 한 8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소양보다는 그러한 경영과 행정의 소양이 좀 아직도 많은 편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고민 중입니다. 이게 왜 고민이냐? 만약에 이러다가 이게 결국 이제 투표라는 게 퍼퓰리즘하고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진실이 옳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또 이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랄 때 결국은 이제 이런 퍼퓰리즘에 이제 휩쓸리게 돼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좌파 포퓰리즘에 나라가 운영이 되고 또 혹은 휘둘릴 때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올바른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또 올바른 미래가 있을까를 걱정을 합니다.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우파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좀 약해요. 네트워크요. 네트워크화가. 그러니까 소위 좌파들은 뭐 이렇게 무슨 어떤 의제가 나오면 누가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쫙 한 방향으로 해서 그냥 같이 가서 그것을 국민 전체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뭐랄까 행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다 뭐 잘 되겠지. 그리고 뭐 좀 누가 잘하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재밌는 팩트 하나를 전해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민노당으로 출마했던 심상정 후보가 뭐 어떻게 됐는데 뭐가 좀 잘못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지지자들이 뭐 후원금을 얼마나 보냈다 죽지 않더라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또 뭐 이재명 씨는 뭐 그 양반은 뭐 굉장히 좌파 대변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주로 그것도 대기업 주식 투자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뭐 좌파 대변을 해가지고 막말로 좌파 팔아서 이제 표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그 양반은 뭐 대통령 후보 출마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액수의 후원금이 들어와. 그런데 아마도 우리 후보들 후원금 별로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파들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바라는 바가 성취되는 분들이 이 쉐어, 같이 동참하고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야. 그게 뭐 아깝고 아쉬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또 이제 뭐 돈의 문제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생각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야. 예를 들어 이런 데서 뭐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냥 좋아요 이런 거 막 누릅니다.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줘야죠. 최소한. 그냥 나 혼자만 가서 나중에 표 찍으면 되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도 훌륭한 우파의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뭐 논객도 있고 또 경제계도 있고 또 교육계도 있고 언론계도 있고 있는데 이분들을 잘 이렇게 연결해낼 수 있는 그 플랫폼 같은 것을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우선은 뭐 당에서 하는 일을 지켜보고 우리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제 당 지도부가 형성이 돼서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게 지도부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되
또 이제 그 좀 사각지대라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치권 이외에 이제 우파적 네. 그런 그 성향을 대변하거나 네. 모을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소통도 되고 어떤 협력도 되고 네. 그러면서 네트워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상수 의원께서는 당에서 혜택을 받았다기보다는 불이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당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성공 후사의 정신,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지도자로 커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파들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누군가 강력한 접착체처럼 이 분들을 모아줄 지도자를 강력하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파의 플랫폼이 되는 큰 나무가 돼서 그 그늘 아래 많은 우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이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자유한국당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네, 오늘 아주 귀하고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인천시장을 2번인가 역임하셨죠. 그리고 중진 의원이시고 지난 대선 때도 우리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하셨다가 아깝게 후보가 되지 못하신 분입니다. 아주 온화하시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TK와 영남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과 서울, 우리 민심까지 반영한 전국 정당으로 질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상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가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이렇게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타인 다른 분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저에 대한 내용을 소개받을 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러면 제가 안상수 의원님 이렇게 선전하려고 한다고 제가 오해받을까 싶어서 한 10개 얘기할 걸 한 5개만 얘기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제 7.3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한창 후보자들 간에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이번 전당대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이 단 2번 지금 두 번째 야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그 1997년인가요? 에서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또 정권을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뭐 온화하다고 표현해서 고맙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성격의 소유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실용적이고 이런 그 행정적인 면에 강한데. 네.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부족하시면 특히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단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어떤 그 일방적인 이런 행정이랄까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이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역시 이제 좀 그런 것에 적절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투쟁하고 각을 세우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그런 뭐 스펙이랄까 그런 게 조금 더 앞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뭐 말투도 역시 이제 좀 상당히 이렇게 좀 그 온화하게 하는 편이고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조금
유약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외유 내강적인 그러한 기질이 있습니다만 표출되는 것은 제가 이제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것에서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 그런 리더십이 좀 야당으로서 좀 약해 보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제가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조금 이런 때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혹시 있으면 저보다는 다른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혹시 저는 다음 기회에 조금 저와 같은 그런 성정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는 그 자유한국당이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사실 그 전에는 자유한국당이 뭐 후보를 낼 수나 있겠느냐, 또 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제가 제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후 2시에 당일 오후 2시에 출판기념회를 하는 걸 예고했는데 11시에 우리 원유철 그 당시에 후보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언론이나 국민들도 이게 뭐 자유한국당에도 대통령 경선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후보들이 등록을 했고 그러면서 2차, 3차에 걸쳐서 경선을 레이스를 했습니다만 저는 역시 당원과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로서 우리나라를 지켜온 세력으로 이번에도 잘못은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집권을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에 좋다는 메시지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또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누구나 일자리 얘기하지만 그 대안 제시가 제가 인천광역시장으로 8년을 하면서 또 혹은 과거에 제가 기업에 한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를 했던 그런 일들을 그래도 기억을 하면서 뭔가 또 아주 가장 중요하게 그 당시에 또 주장했던 내용들이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만 막 그러한 부분들이 좀 그 좋은 어떤 리더십이 아닌가 이 시대에 그러한 내용으로 인식이 돼서 사실 출마 권유를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좀 비교적 그렇게 이 합리적이고 나오는 분들이 잘 이렇게 선전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상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선당 후소가 무엇인지 몸으로 실천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보통 정치인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을 중심에 두고 지금은 싸울 때다. 그렇기 때문에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나서서 당대표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서 기꺼이 이번에는 한번 접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감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난 탄핵 국면에서 과연 후보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그 상황에서 홀로 깃발을 드시고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자기 희생의 마음으로 대선 출마를 어떻게 보면 최초로 사실상 선언을 하셨던 분이고 좀 아쉬운 점은 그때 일자리 대통령을 말씀하시면서 좋은 공약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대선 국면이 시작될 때 원래 홍준표 후보께서 특히 우리 안상수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공약들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거점 국면에서 그런 걸 제대로 반영 못한 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이제 지금 한 15% 정도 조금 올랐는데요. 여전히 당이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이제 뭐 저는 15%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 뭐 물론 그 여론조사 그 자체를 그 받아들이는 거야 당연합니다만은 좀 상당 부분 이렇게 좀 뭐랄까 거품이나 오차 뭐 이런 것들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투표한 지가 불과 한 달에 그 24%라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분명히 민심이 전달이 된 것인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안에 무슨 이게 뭐 10%씩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은 소위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또 그 우파 혹은 보수 이렇게 대변되는 그런 세력들이 그야말로 지난번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참패를 했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말 그 표 차이가 많게 짐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안겨줬고 또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러한 것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런 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우파들의 정서를 모으고 뭐 새로운 전열을 다짐으로 해서 당분간은 우선 문재인 정부가 잘 가도록 질책과 견제를 하고 그러되 또 잘못된 경우에 정말 국가를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이번 7.3 전당대회에서 우리 안 의원님께서 출마를 하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마를 이번에 접으신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출마를 권유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그것은 다름 아닌 또 지난번 대선에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부분이 우리 당원들한테 좋은 인상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1월 12일 날인가요?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그 출판 기념회를 그 당시에 인명진 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당의 많은 분들 또 경영학지의 지지자분들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우리